네, 북한이 최근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일단 기만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물풍선 살포와 또 GPS 교란 등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김일성 사망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최근 북한 움직임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최근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4.5톤, 탄두 무게만 4.5톤. 소형,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차, 경차가 1톤 정도 되는데 4.5톤이면 상당한 무게네요. 근데 통상 예. 우리가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예. 마크 84 폭탄 같은 경우가 거의 1톤 정도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그 미사일 정도에 들어가는 가장 큰 탄두가 이제 1톤 정도로 재래식 탄두일 경우에 재래식 탄두가요. 예, 하는데 이제 그것은 한 4배 정도 이른다. 사실은요, 이게 대한민국이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현무4라고 하는 이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4톤 이상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것은 적의 지하 벙커, 지하 지휘부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폭탄입니다. 결국 이것을 북한도 흉내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북한이 영상도 공개했나요, 혹시? 이 발사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랬군요. 예, 예. 이 미사일에 해당하는 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보통 우리가 KN-23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북한판 네. 이스칸데르. 이 KN-23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기본형이에요. 화성 11 가라는 모델이고 예. 이번에 발사한 거는 그걸 조금 더 크기를 좀 늘린 화성 11 다라는 모델인데 예.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사가 됐습니다. 아, 과거에도 발사한 예, 과거에 발사한 얘가 화성 있었군요. 11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예. 그래픽으로 준비한 거. 예, 화성 11 다라는 미사일인데 이제 화성 11 가 KN-23보다 조금 더 길어요. 아,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화성 11 나가 우리가 KN-24라고 불렸던 것이고요. 11 가가 KN-23이고 다는 어떻습니까?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요. 비슷한데 살짝 더 길고 조금 더 두꺼운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더 나올 것이다. 원래 화성 11 다가 처음에 발사가 됐을 때는 예. 사거리가 600에서 800까지 이렇게 막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거 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예. 군이 이게 기만일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이겁니다. 아. 뭐냐면 원래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반비례 관계. 아, 탄두가 무거우니까 멀리 못 날아가게 그렇죠. 되죠. 그래서 연료도 그만큼 더 많이 네. 소모되게 되고. 자, 그러면 저걸 4.5톤까지 올렸으면요. 과거 북한이 900km까지 이걸 최대한 발사한 적이 있는데 아마 저희 추정하기로는 그때는 탄두 무게를 1톤 이하로 줄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걸 만약에 4.5톤을 해서 발사를 했다고 한다면은요. 지금 저미사일 사이즈에서는 200km 이상도 날아가기 힘듭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만드는 이 현무4도요. 이게 사실 저것보다 북한 만든 것보다 미사일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야 거리가 3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가서 평양의 주요 목표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의 이런 행동들을 사실은 기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초대형 탄두라는 것에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네, 보고 네. 있으면은요. 북한이 그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8차 당대회 때 예. 김정은 입에서 이 언급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 중에 네. 초대형 탄두라는 게 있었어요. 예. 우리가 그걸 보통 핵탄두라고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핵이 될지 재래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지금 북한이 이거를 한 번도 여태까지 공개를 못했거든요. 예. 결국 이런 형태를 통해서 김정은의 말이 지켜지고 있다는 걸 북한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준비한 이유는 예. 7월 1일 날 발사했던 예. 탄도미사일 2발 가운데 한 발은 저렇게 평양 근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 군이 맞습니다. 파악한 거죠. 저거. 예. 그러니까 저것이요. 사실은 이제 저쪽 지역에 어떤 모의 시설을 해놓고 공격하는 실험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요. 예. 여태까지 북한이 저렇게 완성이 되지 않은 미사일에 대해서 지상에서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시험한다? 이거 사실 안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렇군요. 평양 근처요. 예. 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요. 만약에 그러한 실제
목표에 떨구는 실험이 필요했다면, 짧은 거에서 필요했다면은 발사 차량을 그 120km 거리에서 가까운 해안으로 보내서 바다에 발사하지 저런 식으로 발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라고 판단하는 지금 것입니다. 영상에 나오고 있는 미사일 종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자세히 예. 지금 놓쳤는데. 그렇고 저 자료화면이거든요. 지금 저 미사일이 예. 화성 11 가입니다. 아. 다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가. 저 열차에서 미사일이요? 발사하는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예. 저 화성 11 가가 사실 KN-23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장 핵심 주력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 저 정도의 미사일 크기라면 탄두를 4.5톤을 실을 수 없겠네요. 이제 저거보다 이제 화성 11 다는 좀 더 큰 건데, 좀더 저 미사일보다 큰 조금 더 것으로, 큰데 그래봐야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예. 결국은 4.5톤을 싣게 되면 사거리가 200km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저렇게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러시아 수출용 시험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아시다시피 아까 지금 발사 화면에서 예, 보여줬던 화성 11 가 KN-23의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에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에 수출이 돼서 예. 작년 말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 측에 이 떨어진 미사일의 파편들이 회수가 돼서 그랬군요. 분석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때 분석을 보고 있으면은요, 예. 그닥 이 미사일이 그 정밀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예. 사실은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지적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저 화성 11 가 다 이 계열을 발사한 게 6개월 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발사하고 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쭉 없었고 계속 600mm 방사포나 저거보다 조금 더 작은 전술 유도탄 같은 걸 발사했는데 정말 간만에 발사를 한 거죠. 그랬군요. 예. 이게 뭐냐면 북한도 사실은 저 미사일의 재고가 충분치 않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 수출로 인해서 재고가 충분치 않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도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편 또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진행이 됐던 노동당 전원회의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예. 그냥 지난 1일에 마무리가 됐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이후에 이뤄진 또 내부 행사이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좀 오간 것으로 보고 계세요? 자, 일단은 그 지적하셨다시피요, 소위 북러 회담, 그것도 그냥 회담을 한 게 아니라, 군사능력 그렇죠, 강화. 맞습니다. 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딱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은 북한은 지금 군사동맹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건 김정은에게 엄청난 업적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버지도 이루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로 바뀐 다음에 소위 설린 우호 조약이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우리 서로 아는 사이다라는 정도지 그렇죠. 예. 같이 가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지금 같이 가겠다는 얘기를 푸틴에게 끌어낸 거기 네,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그대로 활용해서 김정은 우상화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요. 예. 우상화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 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노동당 중앙위 8기 10차 전원회의에서는 예. 가장 핵심적으로 나온 것이 경제 부분의 성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결국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전 단계의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우상화를 하려면은 그냥 뭐 김정은이 최고다라고 말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럼 뭔가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사실은 이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고 헌법보다 예. 훨씬 더 중요한 노동당 규약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오지만요. 자, 김정은의 초상 휘장. 예. 이게 이제 드디어 달고 나온 거죠. 김정은 배지. 김정은 배지. 자, 우리 소위 김일성 배지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김일성 배지는요. 김일성이 권력을 잡은 지 25년 만에 그것을 달게 된 겁니다. 예. 근데 불과 10몇 년, 한 12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 배지가 나온다. 이것은 그만큼 우상화를 가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평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 마친 다음에 군수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북한 방송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국방 공업이 도달한 현대화의 높이는 기계 공업부문만이 아닌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딛고 올라서야 할 기준이고 목표이라고 하시면서 네, 대외 행보가 민생, 경제, 안보 뭐 이쪽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이제 김정은 배지 이야기 해주셨고
김정은 동상도 조만간 건설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순서가 있는데 일단 초상화, 예. 그다음에 이제 동상으로 볼 예, 수가 예. 있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에 김정은 초상화가 처음으로 공개가 된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예, 예. 자, 이제 우상화가 본격화되면은 드디어 김정은 동상도 당연히 등장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요. 아시다시피 내년이 북한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예. 노동당 창건 80주년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김정은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사실은 그 이듬해 또 이제 9차 당대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상화로 좀 더 가속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초상화 등장을 했고 저렇게. 예, 그러니까 저런 초상화가 아니라 벽화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벽화에서 그러니까 업적을 자랑하는 벽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초상화는 이제 얼굴은 계속 나왔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보면은 마치 무슨 어떤 신화를 보여주는 것 같이 무슨 모자이크 뭐 혹은 벽화 이런 거에다가 무슨 뭐 손가락 가리키고 예, 약간 예. 이제 그런 선전선동의 그런 그 그림이 2022년부터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동상이 나올 차례가 된 거죠. 예. 네, 이렇게 계속해서 좀 김정은 배지나 뭐 초상화 이런 것들에 대해 또는 동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엔 대내적인 어떤 위기감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외향적으로 봤을 때 네. 그간 아무런 성장 동력이 없던 북한이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러 수출이 증가하면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아마 북한 국가 재정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거긴 합니다만 예. 과연 이것이 북한 주민에 대한 낙수 효과로 이어지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분명히 나라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의 경제 사정은 좋지 않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지금 북한 환율이 막 확 폭등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주민들을 직접 잘 챙기고 있다. 그다음에 바로 내가 이렇게 앞서서 가고 있다. 이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떻게 보면 북한이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죠.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예요. 예. 그래서 그 30주기 이제 추모식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할 것인가 여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30주년인데 참배를 안 할 수는 없을 예. 것입니다. 올해 지금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가는 측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걸 어떤 각도에서 조명할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김일성 생일에 태양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일 생일을 말하던 광명정설 이걸 거의 지금 광명성절 이거를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그렇군요. 예. 이걸 안 쓴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김정은에 대해서 우상화나 이런 부분을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번 참배도 그런 우상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내러티브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애도 기간을 뭐 5일에서 하루로 단축한다. 이게 그러니까 1994년에 사망 직후에는 뭐 몇 년이요, 5년이었다가 지금 뭐 7일, 5일, 뭐 하루 이렇게 지금 단축이 되고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좀 뭐 선대 흐리기 작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자, 김정은의 그 집권 과정과도 좀 연결된 얘기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당 7차 당대회 혹은 8차 당대회 시기까지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북한이라는 국가, 그다음에 북한 노동당의 조선 예, 노동당의 지도자로서 이제 군림을 했다고 한다면요. 예. 지금부터 뭐냐 하면 조선 민족의 영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민족의 영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북한 입장에선 예. 김일성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결국 그것을 물려받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성의 역할이나 이것들 같은 것들을 김정은이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이 서사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예. 그런 접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 내부의 사상 교육도 강화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예. 이제 북한에도 상류층이 있고 MZ 세대들의 반발도 있을 예. 수 있으니까요. 예.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자, 지금 관련 보도가 나왔죠. 예. 자, 이제 지금 뭐 중국, 러시아에 있던 유학생들을 불러들인다.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교육을 예. 시킨다 얘기 나오는데요. 이 사실 이 유학생들은요, 북한에서 정말
금수저, 뭐 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이 출신 성분과 집안이 좋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자, 이런 인원들을 불러들여서 교육하는 것들은 원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매년 해왔던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5년간 실행을 안 하다가 이번에 다시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만큼 우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동력을 받아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물론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도 일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불러들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북한 내부의 사상 무장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면서 지금 가까운 중국의 이제 교량이나 교류 이런 것들도 좀 뜸해졌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이제 어떤 태세인 거예요? 예, 이제 중국의 교역량이 뜸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중국에 대한 차단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그만큼 교역의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가 기타 이런 거에서 어떤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뭐 사실은 일부 지금 중국과 약간 불편한 관계도 일부 보여지고 있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뭐 양쪽에 뭐 틈이 갈라졌다, 뭐 차단이 됐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더 대안적인 수입선을 찾았다라는 것으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예, 자세한 예.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최근에 이제 오물풍선 살포하고 있고요. GPS 교란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6개월 만에 이제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고 있고요. 예. 북한의 앞으로의 도발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이번 한미 연합 훈련과 예. 그다음에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 북한 도발의 정점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많이 하십니다. 예, 예.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우상화가 돼서 소위 민족의 영도자가 된 김정은이 다시 한번 미국과 핵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그런 그림도 생각을 할 것이고요. 특히나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요, 트럼프와 만날 명분으로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한반도의 긴장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오물풍선이라든가 이런 것, 뭐 GPS 교란 이런 것으로 점차 회색지대 도발로 가다가 이것을 점차 올려 나가서 전쟁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국을 이 대화로 끌어들이는 그런 접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